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화입니다. 통증은 부위를 막론하고 괴롭습니다. 특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허리 통증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정우주 과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치하기 쉬운 허리 통증. 원인에 맞게 치료해야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우주 과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특별히 허리 통증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상담 정보 그리고 병원의 광고들을 통해서 좋다고 알려지는 치료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허리 통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쉬운 이해를 위해서 허리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허리뼈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뼈에 붙는 인대, 그다음에 근육,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 그리고 추간공으로 나오는 신경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잘못된 자세나 병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구조물들의 변화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나 혹은 MRI, 초음파 등의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위의 구조물이 왜 통증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구조물 외에 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구조물들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이것들을 원인 혹은 질환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질환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네. 첫 번째로는 외상. 그래서 어떤 사고나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척추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네. 또 허리 염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추간 관절증이라고 해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추간판성 통증이라고 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즉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네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허리뼈가 내려앉고 또 그럼으로써 허리뼈 사이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부 흉추나 상부 요추 신경 후지에 의한 통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대요근의 긴장으로 인한 허리 통증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요근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요추를 아. 가장 강하게 지지해주는 근육이 대요근입니다. 제가 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허리가 아프면 다리도 같이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혹시 허리 통증이 하지 통증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허리 통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네. 혹은 허리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 허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또 저린 감이 있는 분들, 우리가 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이 추간판 탈출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크가 원인이 되거나 네. 혹은
둔부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이상으로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그 하지 저림 증상이나 하지 통증일 경우에는 허리의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예. 통증의학과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곳인가요, 그러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하는 치료는 허리 통증에 대한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치료법은 중재적 시술 또는 뭐 중재적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주사를 이용한 치료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사 치료를 위해서 X선이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주사 치료 내지는 다른 여러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마취통증학과 영역에서의 허리 통증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뼈 주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치료 중에 뼈 주사라고 흔히들 알고 계신 그런 치료가 네네.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정확한 명칭은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제 뼈 주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간혹 환자들이 오셔서 이 뼈 주사는 위험하지 않느냐, 혹은 뼈 주사 너무 자주 맞으면 좋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이것은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인데 너무 과한 양이 사용된다거나 또 너무 자주 사용되게 되면 그 스테로이드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나요?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으로는 안면 홍조라든지 월상안이라고 해서 얼굴이 많이 붓는다든지 네. 혹은 불면,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좀 심각한 질병도 일으킬 수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변한다든지 혹은 하혈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당뇨 환자분들은 일시적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맞는 간격은 얼마간 한 번, 이렇게 몇 주간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보통 저희 중재적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한 다음에 예. 환자분에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 약 1에서 2주 간격으로 보통 3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그 스테로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해서 잠깐의 간격을 두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스테로이드가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죠. 한 명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좀 안전하다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른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알아서 다음 치료를 하시는 그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주로 어떤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크게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신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줄기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네. 신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한 주된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근육은 근육 자체에 주사를 놓아서 근육이 좀 이완돼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사실 물리치료잖아요. 이 물리치료고, 그리고 요즘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치료도 많이 하던데 치료 효과가 있나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물리치료나 또 이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도수치료는 그 효과가 입증된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나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그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만 가지고는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사치료, 중재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 방법과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저에게도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가 아픈 분이 다리에 힘이 매우 빠진다거나 또 발목이 처져서 발을 들어 올릴 수 없다거나 혹은 괄약근에 힘이 빠지거나 네. 또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척추의 그 구조적 원인이 그런 증상들이 일으킬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권해야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외에 단순히 허리에 과도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허리 통증 동반한 하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되고 또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우주 과장과 함께 허리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 아시죠? 요즘은 3살 건강이 80까지 갈 정도로 영유아기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태아에게 발생하는 아토피나 태열은 임신 중 산모의 몸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열과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태열과 아토피. 잘못된 태열 관리가 아토피의 위험을 부릅니다. 태열과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태열과 아토피 한의학적 치료인데요. 먼저 태열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네,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영유아가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또 딱지나 진물이 보이는 등의 이런 피부 문제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아의 피부 질환은 대부분 태열인 경우가 많은데요. 태열은 원래 태중열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임신 중에 산모가 열독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그것이 피부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나 이마 또는 뭐 몸통의 여러 부분에 진물이나 딱지를 보일 수도 있고 또 머리에 마치 소똥이 앉은 것처럼 지저분한 그 각질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태열은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고전 한의학의 설명을 보면 이 태열은 소화가 자궁에 있을 때 이 열사를 받아서 나타나는 징후를 가리키는데요. 산모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지나치게 즐겨 먹었다든지 네. 또는 열병을 앓고 완전히 풀지 못해서 태아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까닭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생후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얼굴이 붉고 또 눈꺼풀이 붓는다든지 대변이 점조한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을 오늘날의 임상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각종 그 식품 첨가물들 네.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 축적이 된다든지 또 지나치게 캘로리가 높은 그런 네. 음식을 과식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돼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태열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열은 얼굴에만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열은 몸의 어느 부위에든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얼굴과 머리 쪽에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얼굴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얼굴은 그 한의학적으로 제양지회라고 해서 우리 몸에 양기가 집중된 부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네. 구조적으로 볼 때도 신경 또는 혈관 이러한 그 인체의 십이경락 이 부분들이 모두 얼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나 대장과 관련되어 있는 경락들도 모두 얼굴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얼굴에 잘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열도 얼굴에서 자주 관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평소에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아토피와 태열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태열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내원하시는 그 부모님들께는 이 태열을 잘못 조치해서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사실은 그 태열은 주로 태아 상태에서 이런 병리적인 원인이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치를 잘못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히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없는 이상은 계속 발전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들이 모두 이 환경 호르몬에 오염되어 있고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생활 환경들도 태열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태열이 요즘에는 점점 아토피로 발전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토피로 발전하기 전에 태열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태열의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모유를 먹이면서 이 피부를 깨끗이 또 청결히 관리하면서 지켜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2, 3주 이상 지켜보더라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고 점점 악화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네. 또는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모유를 수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이나 엄마가 모두 치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체내에 좋지 않은 물질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발견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미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그 아토피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태열의 경우에도 크게 보면 아토피의 치료 원칙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아이의 몸 안에서 태열의 발병 원인이 잔존하지 않도록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리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아이의 피부를 정상적인 피부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붉게 지금 진물이 이마와 눈꺼풀에서 흐르고 있는데 네네. 태열을 띠던 아이가 여러 처치를 거치면서 점차 그 만성의 아토피로 이미 발전이 된 모습입니다.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특히 눈꺼풀이 많이 부어 있고요. 붉은 색깔의 그런 염증을 띠고 있고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토피의 치료와 같은데요. 몸 안에서 이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배출시키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주요한 그 치료 수단은 역시 그 아이의 체질에 맞게 네. 처방된 그 한약이 되겠고요. 이러한 약물을 투여시키고 또 심한 아이 같으면은 그 입욕해서 사용하는 그 입욕 탕제를 같이 겸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태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열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태열이 악화되는 그 조치만 취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제시했던 뭐 맵거나 짠 음식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또 술이나 담배와 같은 그런 약물들도 태중에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임신 중에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나친 유제품이라든지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역시 아이에게서 이러한 태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후에는 또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합성 섬유가 아닌 면 종류의 의복을 많이 입혀주시고 네. 또 모유를 수유하고 있을 때에도 어머니 역시 이러한 음식들을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유식을 할 때에도 이 태열이 있는 아이들은 이 소화관을 통한 알러지 반응이 좀 왕성하게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유식을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한다든지 또 피부 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피부를 이 공기 중에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것도 이 태열을 예방하거나 또는 발전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옛말에 보면 이 태열은 아이가 흙을 밟을 때쯤이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보더라도 실제로 반 정도는 옳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태열 치료의 첫 번째 원칙, 즉 잘못된 처치를 하지 않고 잘 관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오늘날이 과거와 다른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오염원들이 되는 이런 환경 호르몬이 먹는 음식이나 환경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태열이 좋아지는 경우가 좀 드물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자꾸 아토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2, 3주 정도 충분히 기다려보면서 아이의 피부가 태열이 치유가 되고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된다든지 또는 점차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 바로 내원하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태열과 아토피의 한의학적 치료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할 텐데요. 혹시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출발선 앞에서 뒤돌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몸으로 부딪혀보고 직접 깨닫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교훈인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들 하죠.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일이 있었는데 미루신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닥터 MBC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